자, 이번 시간에는 TET 1급 작년 2020년 2월 15일 날 1회로 했던 39의 기출문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 지금 풀려고 하는 문제는 여기 이론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39의 이론 법인세 이론 파트 문제는 13번부터예요. 13번부터 다 똑같아요. 13번, 14번, 15번까지 세 문항에 대해서 39회부터 2020년도에 시행됐던 44회 문제까지 법인세 이론 문제만 연달아서 연줄로 쭉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다는 거 얘기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나와 있는 문제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혹시 지난번처럼 기출문제하고 교재 등등 나올 때 수정된 거나 잘못 바뀐 것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자,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은 법인세법상 입금 항목하고 그 다음에 입금 불산입 항목하고 구분을 해보라는 얘기죠. 옳지 않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교재에서 봤던 거 걔를 떠올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보기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어떤 항목 아니 교재를 옆에다가 또 펴놓으시고서 그 항목들을 체크하면서 요 문항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셔도 학습하시기에 좀 좋은 방법이라는 얘기죠. 자, 1번 보기 볼게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하고 그다음에 시가의 차익은 입금 항목이다. 이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한테 여기 주식을 매입하게 되는 유가증권을 매입하게 되는 경우 얘는 입금에 포함시키라고 했던 항목이에요. 얘는 뭐 구분하고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어. 거기 명확히 나와 있는 것들은 묻지 마야.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근데 이런 항목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똑같이 나올 테니까 한번 배우실 때 또는 낯서니까 볼 때는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보시게 되면 기억하실 수 있겠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으로부터 10,000원짜리를 1,000원에 받았다. 그럼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입금에 포함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송금에 산입한 대송금 중 송금에 산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대손 처리하면서 거기 송금으로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가 당일 다음에 회수가 됐단 말이죠. 회수가 됐다면 지금 송금 처리를 했는데 송금이 다시 되돌아왔으면 상대적인 개념으로 그럼 얘는 입금이 돼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었죠. 송금 처리를 안 했다면 그럼 입금 아니겠죠. 들어와도. 그죠? 그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걸 입금과 송금은 그렇게 구분하시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2월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채무면제이익은 입금에서 빼주기로 했었죠.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채무면제 이 하나만 기억하면 심심하잖아. 얘하고 쌍으로 같이 나왔던 게 뭐였어요? 자산 수중 이익이었죠. 자산 수중 이익이나 얘는 왜 익숙하냐면 우리 재무회계 때 벌써 개정을 정확히 배웠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지라 설명드려도 금방 와닿는 거야. 자산 수중 이익하고 채무 면제 이익이 있었다면 단기 결산서상에 이 당기 순이익 계산할 때 이익으로 포함이 되어 있겠죠. 즉 영업 외 수익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2월 결손금에 충당이 됐다고 한다면 그 이익을 저기 빼준다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당기 순이익에서 차감해 주겠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입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맞는 말이겠고요. 1번, 2번, 3번 다 맞죠? 그럼 틀린 거는 4번이 답이겠네요. 왜 뭐가 틀렸나 봐요.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차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입금에 산입한다. 이거 혹시 이거 기억 날지 모르겠는데
저기 부가가치세 배울 때 말이에요. 부가가치세 배울 때 사업의 그 포괄 양수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었죠. 왜? 파는 놈이나 사는 놈이나 공제받고 돈 받고 똔똔이잖아요. 그죠?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죠. 즉 사업의 포괄적인 양수도는 거래를 통해서 유통 단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부가가치세 부가에서 최종 소비자한테 얘는 최종 소비자가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의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처럼 지금 여기 4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주식의 포괄적인 교환 차익은 뭘로 본다?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한다가 아니라 이거 무슨 거래예요? 자 봐요. 교재를 잠깐 힐끔 보던지. 입금 불산입 항목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주식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그냥 계정으로 기억하려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생각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얘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4번의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결산서에 수익으로 계산된 항목이더래요. 자 봐요.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연습할 때 구분을 잘 해두셔야 돼요. 지금 여기 가에서부터 마까지 얘는 결산서상에 당기순이익에 다 반영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수익으로 계상이 됐다고 얘기한다면 수익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즉 입금 불산입시키는 거 그게 있다는 얘기였었죠. 그죠? 자, 첫 번째 지금 건물의 임대료 같은 경우에 건물의 임대료 입금 그래서 여기 세무 조정만 물어봤죠. 세무 조정은 뭐뭐라 그랬었어요. 세무 조정은 입금 산입이나 그다음에 송금 불산입 또는 송금 산입이나 입금 불산입 요 항목이 세무 조정이라 그랬죠. 여기 소득 처분이란 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러면 입금 산입이냐 송금 불산입이냐 송금 산입이냐 입금 불산입이냐 요거만 구분할 줄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거 문제에서는 입금 불산입하여야 할 입금 불산입 금액 구하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러면 건물 임대료는 건물 빌려주고 돈 받았잖아. 그러면 얘는 당연히 입금이죠. 그 다음에 법인세 과원납금의 환급금이라는 게 있어. 법인세 과원납금의 환급금은 아까 봤던 것처럼 법인세는 비용 처리했던 거죠. 환급되면은 다시 돌아오니까 입금이죠. 근데 그 입금이 저기 법원은 뭐죠? 국가에서 환급해 줄 때 갖고 있었던 날 기간 동안에 이자까지 줘요. 근데 그 이자는 거기 입금 불산입 항목에서 법원에서 받는 어떤 되돌려받는 환급금의 이자는 입금 불산입해라 라고 했던 거 나와 있죠. 예를 들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입금 불산입 항목이든 입금 산입 항목이든 송금 산입 항목이든 입금 불산입 항목이든 명확하게 그 써놓던 문장 문구 항목들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만 보면 익숙해지고 어느 순간에는 보기만 해도 딱 골라낼 수 있겠죠. 여러분 법인에서 세금 등등 환급받을 때 이자 붙어오는 경우 많이 없을려나? 없을 수도 있겠네. 가능하면 안 낼 테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기억해 두세요. 법인세 과호납금의 환급금 이자예요. 환급금 이자는 뭐다?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액. 얘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평가. 예를 들었다 저는 뭐라고 얘기해 드렸었느냐면 임의평가라고 그랬어요. 임의평가는 여기 입금 불산입 항목에 보세요. 두 번째 게 여기 평가 항목이었었죠. 임의평가. 단기 매매 증권이 됐던 매도 가능 증권이 됐던 또 재고 자산이 됐던 평가에서 이익 나는 것들은 입금 불산입한다. 근데 법률에 의한 이런 평가액 그거는 어디에 해당된다?
금융회사들에 해당된다. 걔네들이 그게 매출이니까. 자, 그래서 여기 임의평가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라서 얘도 입금 불산입 항목에다가 포함시키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환급금. 재산세는 낼 때 차변에 세금과 공과 비용 처리, 즉 송금 처리하고 내보냈겠죠. 근데 다시 환급됐어요. 그럼 입금이라 그랬죠. 앞에서 논리만 하나 잘 세워지게 되면 반대되는 것들도 금방 이해가 되는데 왜 그런지 어려워.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입금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주식의 그 처분이익. 자기 주식의 처분이익은 입금에 산입한다. 그죠? 근데 자기 주식의 저기 소각이익은 입금 불산. 그래서 기억하라는 게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저 문제 풀어봤으니까 전 알 거 아니야. 이하고 뭐하고 비교하라고요? 자기 주식 소각. 이 자기 주식 소각 이익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배웠던 감자 차익을 얘기해요. 감자 차익은 입금 불산입 항목.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 산입 항목. 이렇게 구분하시라고요.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계정으로 외워놓던지.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 계정에서 자본 잉여금에 있는 것 항목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에 있었죠. 감자 차익은 입금 불산입. 근데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입금 산입. 이렇게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되셨어요? 정답이 왜 없어? 230만원? 금액이 바뀌었겠지. 금액 비교해보세요. 여기 문제는 230만원 없잖아. 여기 두 개 180만원. 아, 나 그래서 여기만 표시해놨는데. 아, 나머지 걸 계산했어? 아,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이 얘 입금 산입이에요. 아, 요 두 개 구분하라고요? 써놓을게. 그러면 여기 자기 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산입. 입금 산입 항목이고요. 여기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소각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에요. 자, 이제 처음 배우시는 분도 있고 들어봤던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얘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자꾸 할수록 익숙해지면서 이런 항목들을 구분해서 시험 볼 때는 거의 정해져 있어가지고 이 몇 번만 풀어보면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실기할 때 그 프로그램으로 입력하고 조정 명세서 같은 거 작성할 때 개고생 한번 해보면 잘 익혀져요. 지금 이론에서는 이렇게 한번 먼저 연습을 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14번도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번 문제 볼까요? 15번 문제는 영리내국법인의 항공 1기 사업연도 여기 1기 사업연도가 7월 20일부터 지금 하고 있죠. 7월 20일부터 법인세액의 계산에 관련된 자료랍니다. 그러면 이를 근거로 산출세 얼마를 계산하면 얼마인지 물어보는데요. 정관에서는 사업연도를 갖다가 지금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법인으로 지금 해놨다는 얘기네요. 지금 이걸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법인의 사업연도를 따질 때 지금 시작은 7월 20일부터 되어 있지만 정관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했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사업은 7월 20일부터 했기 때문에 얘를 1년 지금 사업을 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얘를 1년으로 환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얘
교재가 제가 지난번에 교재 보다가 여기 환산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가 얘는 문제가 이거 기출 문제 할 때 그때 나오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얘기한 적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몇 페이지 있는 건지 까먹었는데 210페이지 있네요. 2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거기 뭐 막 나와 있죠. 이 계산 방법 이렇게 이거 머릿속에 안 외워져요. 잘 머리 좋으신 분들은 외우시겠는데 나 같은 사람은 전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계산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다면 저기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걔를 갖다가 기억을 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이 문제를 하나 그냥 샘플로 외워놓고 계시면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일 때는 이걸로 계산하기가 아주 수월하거든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숫자부터 계산해야 되니까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지금 1억 7천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1억 7천이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인데 지금 입금 산입은 얼마가 돼 있어요? 입금에다가 다시 더해 넣으세요. 그러면 6천. 근데 송금 산입은 또 얼마래요? 2천만 원. 그대로 이렇게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소득금액이라고 이렇게 부르겠죠? 그럼 4천만 원 더하니까 2억 1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건 금방 아실 수 있죠. 자, 근데 공익신탁 얘는 비과세 소득이죠. 그러면 얼마는 빼줘야 돼요? 1천만 원은 빼줬어요. 그러면 얘가 과세 표준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식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제 말 알아들으려면 지금 그거 많이들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순서대로 그 세 개 중간에 있는 것들 기부금이나 이런 거 다 빠져버렸으면 그거 다 죄 없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세 표준이 지금 2억 원이에요. 그죠? 자, 이 2억 원이 나왔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일 때 10% 하면 답은 2천만 원 딱 하면 되겠지만 얘는 지금 환산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 환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지금 2억 원이 6개월치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지금 여기 7월 20일은 7월 달 한 달 만땅이 아니죠. 그 달이 한 달이 채워지지 않았어. 그럼 무조건 한 달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얘는 7월 1일로 계산해야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 사업 개시를 갖다가 7월 31일 날 했어. 한 달 안 되잖아. 하여튼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환산을 하느냐면 지금 얘는 6개월밖에 안 했죠. 근데 여기다가 곱하기 지금 1년은 총 몇 달로 되어 있어요? 12개월 되어 있죠. 그냥 2억 원을 갖다가 12개월 다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12개월을 곱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우리 실제로는 몇 개월밖에 안 했어요. 이게 연환산하는 건 되게 내용 간단한 거예요. 발생한 금액을 곱하기 몇을 한다? 12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12개월치잖아. 그러면 실제로 발생한 걸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4개월이었다면 12개월 곱하는 건 연으로 환산하는 건 간단하죠. 무조건 곱하기 12 해준다. 그리고 나누기 몇으로 나눠준다? 실제 영업한 월수로 나누어 주게 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계산하면 이게 얼마예요? 4억 원이죠. 연간 환산한 이 법인의 소득은 얼마다? 4억 원이에요. 됐어요? 자, 이 4억 원을 이제 세금을 어떻게 계산을 해요? 2억 원까지는 몇 퍼센트? 법인세 10%라고 했으니까 10%를 해주게 되면 얼마? 2천만 원. 그 다음에 또
나머지 2억 넘어가는 건 얼마가 넘어갔어요? 여기는 몇 퍼센트 해줘야 돼요? 20% 해주게 되면 얼마요? 4천만 원. 그죠? 자, 연 환산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얘는 연간치예요. 그죠? 그래서 총 합친 금액은 얼마가 계산이 됐어요? 6천만 원. 그래서 지금 얘는 연 환산한 거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6천만 원이 나왔는데 1년치를 내는 게 아니죠, 우리는. 몇 개월치만 내야 돼요? 6개월치만 내는 거라면서. 세금은 얘는 지금 연간을 계산한 거예요, 연간. 그쵸? 연간을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내야 될 세금은 이 연간 환산한 것 중에서 총 12개월 중에서 우리가 영업한 거 실제로 며칠만 했습니까? 몇 개월만 했습니까? 6개월만 했으니까. 그러면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반땡이니까 3천만 원. 그래서 답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210페이지에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 계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연 환산할 줄 아셔야 돼요. 연간 금액으로 소득 금액을, 법인세 소득 금액을 환산하고 그 금액이 넘는 거에 따라서 법인세율 10%, 그다음에 20% 적용해서 계산한 다음에 얘를 해당 영업한 월수만 적용하시는 거예요. 간단하면서도 쉬운 문제이면서도 어렵죠. 왜요? 처음 해봤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잠깐 여기 그대로 놔둘까요? 놔둘게요. 그러면 자, 그래서 39회는 제가 볼 때 좀 배울 거는 내용이 참 많았지만은 딸랑 세 문제지만 여기 39회는 난이도도 좀 있고요. 전 이 문제 되게 마음에 들어요. 이런 거 하나 잘 익혀놓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39회 15번 문제까지 이론 다 풀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41회로 넘어가요. 41회 13번 문제부터 시작합니다. 10기 사업연도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납부에 따르면 회계 처리할 때 기본적으로 차변에 세금과 공과 써야 되겠죠? 여러분, 효선 씨가 초보라고 당황했으니까 여기다가 친절하게 회계 처리해 드릴게요. 어려워서 하는 건 아니고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라고 써야 되겠죠. 금액은 100만원.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썼어요? 현금 100만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얘는 비용 계정이죠. 비용 계정을 써야 되는데 비용 계정을 안 쓰고 여기 지금 뭘 썼어요? 자산 계정 과목을 썼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산이 증가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산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기본적으로 자산이 지금 증가한 상태죠. 자산이 증가한 걸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면 얘는 송금 지금 여기다가 여기 뭐죠? 비용에 대한 것을 갖다가 지금 써야 되는 걸 안 썼으니 비용 쓴 것처럼 여기 자산 썼지만 비용 쓴 것을 안 썼지만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그래서 여기 차량 운반거라고 쓴 거 비용을 인정해서 송금에다가 넣어주는 대신에 자산은 없는 것처럼 없애버려야 되겠죠. 효선 씨 표정이 지금 그래. 자, 여기는 자산이에요. 자산이 있으면 돼야 한대요. 지금 원래 없어야 된다는 거잖아. 법인세법에서는
지금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걸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라면은 이렇게 비용 처리가 원래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비용 처리한 것처럼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인정해 주는 대신에 지금 여기 회계 처리는 잘못 처리가 되어 있죠. 얘를 갖다가 감소시키는 역할이 필요해요. 제가 지난번에 입금산입의 소득 처분 중에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는 것은 유보라고 표현했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또 설명해야지 되나? 표정이 어두워. 네, 저는 이거 하면서 그 생각해요. 뭐 나도 그랬었는데 뭐. 그래서 소득 처분할 때 지금 우리 입금 산입하고 똑같은 말은 송금 불산입 이렇게 된 항목에서 여러분이 소득 처분할 수 있는 거 사 내에 있다면 유보 처분한다 그랬었죠. 유보의 뜻은 뭐가 유보라 그랬어요? 자산이 증가하거나 또는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라고 했었어요. 기억나죠? 솔직히 말해봐, 기억나요? 그다음에 두 번째, 기타라고 처분하는 그 소득 처분은 얘가 자본 계정에 남아있을 때, 그래서 지금 그 처리의 결과가 사외로 나가지 않은 경우에 소득 처분은 이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 입금사니까 특히 송금불산입은 법인 세무추정에서 소득 처분이 되게 많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외로 나갔을 때 사회로 나간 그 항목이 만약에 임직원한테 간 것이라 그러면 얘는 상여로 처분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얘는 임직원한테 나간 경우, 그 다음에 주주한테 나간 거라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세요 이게 했었죠. 그럼 여기는 주주에 관련된 거. 근데 임직원도 아니고 주주도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개인이야. 개인인 경우에는 뭘로 처분하라 그랬었어요? 기타 소득으로 처분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기타 소득은 그 이외 개인일 때. 그 다음에 여기 임직원도 아니고요. 주주도 아니고 그 외 개인도 아니야. 개인도 아닌데 얘는 법인이라든지 국가단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또 개인 사업자한테 나간 거라면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해 주세요 라고 했었죠. 법인, 그 다음에 사업자, 국가단체 등등. 이거 왜 지금 종친 거야? 아, 그래요? 근데 왜 수업을 먼저 했어? 잘 따라오네. 미친 거 아니야? 오늘 아무래도 내가 미친 거 같다. 설레시나 봐요. 아니야. 어저께 그 이수자 평가 때문에 잠을 못 자서 그래. 그럼 이렇게 일단 입금사니까 송금 불산입에 해당되는 거 소득 처분이 일단 여기 6개 나와 있다 그랬었죠. 자, 복습한 거예요. 왜?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도 자꾸 봐야지 좀 덜하겠죠. 이번에는 송금 산입과 같은 말은 입금 불산입이라는 항목으로 구분을 하시고요. 여기는 2개밖에 없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유보 처분에서 자산이 증가하거나 그다음에 부채가 감소하는 건 입금이라 그랬죠. 그럼 여기 반대 의미라면 똑같이 유보 처분을 하는데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자산이 감소하거나 부채가 증가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똑같은 용어로 유보라고 썼는데 얘 입금산입은 유보 발생이라고 쓰고요. 얘는 유보 감소라고 써요. 그래서 이게 앞에다가 뭘 붙이냐면 세모표 이렇게 붙여요. 이게 무슨 의미다? 발생 감소라는 말 글자 쓰기 귀찮으니까 유보 감소의 의미예요.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자본 계정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얘는 기타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여기 송금산입에 되는 것들이
법인세법의 세법이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게 많이 없어요. 주로 송금 불산입이 더 훨씬 많다는 얘기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여기도 표시를 완벽하게 해놔야지. 얘를 한번 녹화해 놓으면 오래 가니까. 자산이 감소하거나, 그다음에 얘는 부채가 증가하는 경우를 했었죠. 그다음에 얘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 유보에다가는 앞에 아이고 미치기 일보 직전에 표시가 이런 표시야. 그러면 유보 감소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네. 자산이 감소시켜야 된다면서요. 자산 감소시키는 거는 여기에 보니까 어디에 해당돼요? 송금 산입에 해당되잖아요. 이 자산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송금 산입을 예로 기억을 하든지 자산을 감소시켜서 없는 것처럼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자본계정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기타는 자본계정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득처분을 여기다 왜 써놨을까? 아, 괜찮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몰라. 그리고 어렵다고 안 할 테니까. 해당되는 게 지금 뭐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한 문제 설명하는데 정말 끝내주게 설명했다. 이해되셨어요? 안 되면 또 뭘 봐요? 이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죠. 제조업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문제네요. 업무용 수용차는 제가 기껏 꼴랑 한 페이지밖에 안 된다 그랬었죠. 나오는 걸 한번 정독해서 잘 읽어보라고 했었어요. 자, 1번 보기. 여기도 법인세법상 세무조정 물어보고 있죠.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이거는 문제를 내도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맞는 것 찾아놓고 좋다고 맞았다고 이렇게 하는 문제가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동그라미 잘 쳐놓고 구분하세요. 1번 보기를 보시게 되면 업무용 수용차는 뭐만 한다? 정해져 있다 그랬어요. 정액법 내용 뉴스는요 일률적으로 5년 정해져 있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얘는 맞는 거네요. 두 번째,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비를 세법상 상각 범위액보다 감가상각비 세법상 얼마 주기로 되어 있어요? 얘도 금액 정해져 있었잖아요. 여기 나왔네. 800만 원이죠. 근데 세법상 감가상각 한도 범위가 800만 원인데 지금 과소계상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700만 원만 했어요. 그럴 때 세무조정이 불필요하다? 아니면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자, 일반적인 감가상각의 경우 업무용 수용차 말고요. 이것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여기다 정리 잠깐 해놓을게요. 일반적인 유형자산의 상각비는요. 상각비가 아니라 상각비는 지금 이게 감가상각을 제대로 했다면 100만 원인데 지금 빼먹고서는 계산해서 70만 원만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 조정 항목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거 오늘 최소한 4입에서 3번 나왔어요. 결산 조정 항목이므로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 100만 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30만 원 그냥 날리는 거예요. 15인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리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해에 감가상각비 30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 금액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인데 업무용 감가상각비는요. 업무용 감가상각비는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바로 이해예요. 세무조정 지금 이제 할 수 있다 없다. 결산조정 항목이기 때문에 세무조정으로 되지 않아요. 얘는 끝나버렸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업무용 수용차는 지금 1년간 감가상각비 한도액이 800만 원인데 올해 처음 샀어. 그래서 감가상각 했더니 700만 원밖에 안 나왔어.
그럼 100만 원 남았죠. 100만 원 추인이 아니라 바로 인정해줘요. 그래요? 그래서 800만 원에 대해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 송금으로 인정해놓고 유보를 시켜요. 그럼 이거 반영시키는 그래서 일단은 업무용 수용차 감가상 문제만 한번 그냥 풀어볼게요.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비를 감가상각 범위액보다 과소 계상하는 경우 세무 조정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맥심 그거 해줘야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우리 틀린 거는 몇 번이 틀린 거예요? 2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차이 나는 것만큼 인정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얘는 100원만큼은 세무조정 뭘로 해줘야 되겠어요? 송금, 산입, 얼마? 100원.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소득처분은 안 했어요. 자, 그렇게 유보 감소가 되는데 왜 유보 감소돼요? 감가상각비가 크게 되면 여기 커지게 되면 장부가액은 작아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산이 감소하게 되잖아요. 그죠? 이해되세요? 됐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쳐. 그냥 송금산입 세무조정부터 먼저 배워요. 조금 더 지나가게 되면 소득처분 또 많이 연습할 거예요. 소득처분 문제는 근데 여기 이론에서 많이 안 나오고요. 실무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선 세무조정에 대한 내용들과 이런 내용들만 잘 정리해 보시면 돼요. 지난번에도 우리 해봤던 것처럼요. 여러분들 그 1년치 거 기출문제 한번 다 정리하니까 시험 문제 형태가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 감은 잡혔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법인세법 문제가 TET 1급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떤 걸 주로 물어보더라. 그럼 책을 보던 나중에 복습을 하시던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게 되겠죠. 이런 문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중 업무에 사용한 금액은 감가상각비라 했어요. 제가 이거 감가상각비인지 그다음에 업무용 차량과 관련된 비용인지 구분하라 그랬죠. 그냥 비용이 업무 관련된 차량의 비용은 얼마까지? 장부 기장 비치 운행 기록 기록하지 않더라도 1,500만 원까지는 해준다 그랬었어요. 감가상각비는 얼마까지? 그거 기록은 거 어렵지 않잖아. 나만? 그래. 800만 원 한도로 송금 산입해준다. 얘기 나왔죠? 그 다음에 4번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무조건 가입해야 한다 그랬어요. 가입 안 하면 무조건 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운행 기록 등 비치가 없더라도 얼마? 1,500만 원 이내 수용차 관련 비용은 송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1,500만 원 넘는 금액에 대해선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려요. 넘는 금액에 대해서 별도로 계산합니다. 너무 또 많이 나갔나? 그럼 추인해줘요? 아니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송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 교재에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만 알아둬. 일단 요거까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하나 팁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14번 문제 앞으로도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또 문제가 나오는 게 있겠죠. 기본적으로 교재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 나온 문제 얘만 갖고 정리해도 답을 맞추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번 문제요. 다음 중 법인 중간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물어보고 있네요. 이제 옳은 거 찾으래요. 뭐가 틀렸는지 찾아보면 되겠죠. 1번 법인세 중간연합은 직전 사업연도라고 그랬죠. 납부세액의 50%를 중간연합 세액으로 납부한다. 맞는 말이고요.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세액이 빵 없는 경우 중간연합 의무가 면제된다. 면제돼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요거 가결산한다 그랬죠. 6개월치 올해 예를 들어서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결산합니다. 가결산에서 내야 될 세금 먼저 납부해야지 돼요. 더 명확하게 구분을 해드린다면 여기 2020년도 여기는 2021년도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너무 어린애처럼 가르쳐주는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가 레벨에 맞아요? 네. 아니면 너무 자세해요?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좋아요. 서현씨 어때요? 이 정도 레벨이 맞아? 네. 말을 해 말을. 아니면 좀 더 빨리 나와도 돼? 아니요. 왜 제시는 말을 하고 이제 잠깐만 쓰기만 하고 있어. 작년도에 법인세가 없어요. 그러면 법인세 중간 예납이라면 전년도 그 법인세 50%를 뚝 잘라서 내는 게 중간 예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여기 첫 번째 보기는 전년도에 법인세 낼 게 없었으니 올해 법인세 중간 예납할 거 의무 없다. 왜? 전년도 낸 게 없으니까. 이게 맞는 말이냐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기 2021년 6월 30일까지 6개월치를 가결산해서 그거에 대한 금액을 내는 거예요. 가결산은 정확하게 아니어도 되죠. 뭐 근데 오늘 코로나 때문에 장사 됐겠어. 또 빵이다, 지금 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안 되겠지. 자, 그다음에 그래서 여기 면제되는 게 아니라 얘는 틀린 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음. 두 번째, 중간 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날부터 중간 예납도 저기 분납 해당되는 거 있죠. 아니 뭐지?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지난 달부터 3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제가 몇 개월이라 그랬어요 이거? 1개월. 3개월이 아니라 이거 아니다. 1개월 이내에 분납. 중소기업은 몇 개월? 그래서 얘가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법인은 중간 예납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해야 돼요? 아니 중간 예납. 중간 예납은 똑같이 2개월이에요. 자, 중간 예납하고 법인세 신고납부하고는 달라요. 중간 예납은 8월 31일까지예요. 얘는 뭐 계산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내는 거야. 근데 법인세는 거기 분납을 신청할 경우에 1개월 이내. 오케이? 저도 2개월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 이거? 아, 그래. 여긴 2개월. 쏘리. 여기 지금 중간 예납이라 그랬죠? 중간 예납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근데 1천만 원 초과하는데 얘는 지금 분납 저기 뭐죠? 우리가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금액으로 좀 물어보고 있잖아요. 중간 연합이라 할지라도 중간 연합도 마찬가지로 분납 가능해요. 오케이? 기준이 언제냐면 2개월 이내 납부하는 건 똑같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해드렸던 내용이라면 법인세 중간 예납 납부 날짜는 6월 말 그 6개월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예요. 근데 중간 예납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 1,500만 원이야. 그러면 중간 예납 기간이 끝나는 8월 31일 날 1,000만 원 내고 1개월 이내 나머지 500만 원 이렇게 내란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내가 말을 잘하고 있지? 아직까지 좀 덜 미쳤나 봐. 나 지금 빨리 가서 자고 싶어. 자, 그 다음에 4번. 그러면 여기 정확히 맞는 말은 날짜로 12월 법인인 경우에는 중간 예납 날짜는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분납을 1,000만 원이 넘어서 분납을 신청하게 된다면 납부하는 날짜에 1,000만 원 내고 나머지 금액은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인 경우는 2개월 이내 분납하면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합병으로 신설된 법인인 경우
최초 사업연도 한해서 중간 예납.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하기 전에 얘는 벌써 회사였었죠. 다른 회사에 흡수되기 전이기 때문에 얘는 별도로 계산해서 내야지 돼요. 그러면 여기에 4번에 해당되는 최초 사업연도의 중간 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신규 법인이에요. 신규는 전년도가 있어요, 없어요? 신규 법인인 경우에는 합병이 아니라 합병이나 분할이나 이런 법인은 해당 없어요. 분할된 것도 전에 있었던 거 그만큼 계산해서 중간이나 해야지 돼요. 자기네 것까지 따져가지고. 근데 신규 법인은 전년도가 없죠. 그래서 첫 해 한해서는 여기 중간 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 41회 13번부터 또 15번까지 한번 풀어봤는데, 이 정도 문제까지만 나온다 그러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39회가 좀 난이도가 있던 문제라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말로만 묻는 문제로 난이도가 좀 떨어지는 문제였었네요. 그래도 뭐 배워야 될 건 많이 있는 건 똑같겠지만은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42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42회. 자, 13번 문제요. 다음 중 법인세법상 이번엔 소득 처분 나오네요. 옳은 거 찾으래요. 자,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었거나 귀속자가 불분명하대요. 자, 일단 사회 유출로 됐대요. 입금에 산입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었다. 그럴 경우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그럼 요거 사회로 유출되었으나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회로 유출되는 게 뭐 한두 가지인가? 그죠? 아까 입금 산입에 지금 여기 해당되는 이 문제가요. 아까 우리 복습했던 입금에 그리고 입금 산입을 했던 그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입금 산입을 했는데 두 가지 경우로 나누었었어요. 또 반복 효과가 있으니 송금 불산입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 사내 있을 경우 사내에 있을 때는 뭐하고 뭘로 처분한다? 유보, 발생이나 그 다음에 기타로 처분하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외로 나갔을 때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회로 나갔는데 소득 처분하는 방법은 네 가지 있다 그랬었죠. 상여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배당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는 기타 소득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기타 사회 유출. 지금 여러분한테 요 내용들의 문제가 용어들이 굉장히 헷갈린다는 거 이해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도 사회 유출되었으나 요 문제를 보니까 그럼 기타 사회 유출 아니야? 이렇게 갖다 때려 붙인단 말이죠.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써드렸던 입금산입과 송금불산입, 송금산입과 입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에 대한 요거는 여러분이 자산 통합계정 외우듯이 자산의 명칭들 외우듯이 정확히 암기해 놓고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는 교재들 보나마나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웃으면서 다 외웠죠? 다 까먹었죠? 물어본 거예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아니 기본적인 거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그걸 설명을 알아들어? 당연히 모르지.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몇 번 썼어요? 오늘만 2번 썼어요. 자, 그래서 지금 입금 선입한 금액이 사회로 유출되었거나 유출된 것 중에서겠죠? 그러면 여기서 찾아야 되겠죠? 사회로 나간 거니까. 지금 근데 귀속자가 불분명하대요. 상유는 귀속자 불분명하지 않죠? 그래서 대표자 상유도 있고 임직원이라고 쓰면 된다고 했었죠? 그죠? 얘는 근데 귀속자가 불분명하지 않고 기타 사회 유출은 법인이거나 개인 사업자이거나 국가단체 다 알잖아요. 그럼 결국은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맞는다, 틀린다. 이거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럼 정확한 건 뭘로 처리해야 돼요? 귀속자 불분명 누구한테 가는지 몰라. 그죠? 화천 대유 돈 빠져나간 거 거기 박상도 아들은 명확하죠. 그 직원이었으니까 그 상여를 처리해야지 돼요. 법인 그 세무조정할 때. 근데 나머지 금액은 지금 어느 놈이 가져간지 모르잖아 지금. 그러면 뭘로 한다? 나도 몰라. 대표자가 다 가져간 거야. 그 사람도 누가 대표자라고 얘기했다며. 아, 세상에는 그런 장사도 있구나 싶은데 왜 우리는 아니 나는 그거 모르지? 나도 그렇게 한 번만 하면 아빠의 힘. 나 50억 받으면 나 저기 재밌게 놀고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 직장 다닐래요? 50억 생겼어. 아, 그랬더니 변명이 뭐라 했다 그랬어. 28억 저기 세금 22억인가 세금 냈다 그랬잖아. 아, 그래 난 20억 버는 쪽이면 그거 갖고 평생 먹고 쓸 수 있을까? 나는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됐고, 자, 두 번째에는요, 입금에 선입한 금액이, 그럼 입금 선입 여기 해당되는 거겠죠? 주주인 임직원이래요. 주주인 임직원. 그럼 주주가 우선이야, 임직원이면? 임직원이에요. 오케이? 그 해당되는 건 어디에? 여기 처리가 되겠다. 배당으로 처분한다. 배당이 아니라 뭘로 처분해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네? 이랬음? 아니, 주주이면서 직원, 대표이사들이 대부분 그렇잖아. 대주주이면서 거기 대표, 이사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입금에 산입한 금액이 그 사람 대표한테 갔다 그러면, 대표자 상여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틀렸고요. 세 번째.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해서, 업무 관련 없는 자산 등에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대표자. 얘는 기타 사회 유출이라고 앞에서 배웠던 것도 기억나시나요? 이렇게 앞에서 꼭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 외우세요 그랬던 것들이 이렇게 문제에서 이제 하나씩 두 개씩 연결되는 걸 경험하시게 되면 그래서 요거 외워놔야겠구나. 앞에서 그렇게 먼저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례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얘가 소득 처분이 어떻게 된다는 거, 문제가 질문하는 거. 여러분은 업무를 주어진다고 생각해봐요. 길을 싸며 가면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런 걸로 여러분 요 내용을 익히시는 게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또 업무용 수용차 나왔네. 업무용 수용차 처분 손실. 이것도 얘기했던 건데, 처분 손실이 한도 초과액 송금 불산입으로 송금 불산입액은 여기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한다. 얘가 맞는 거네요. 자, 그래서 업무 요 처분 손실.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돼서 비용 맥시멈으로 다 인정이 됐어. 감가상각비 800만원, 그 다음에 1500만원 뭐 등등 해서 했는데 얘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처분했는데 한도액을 초과해버렸어요. 비용으로 더 인정받을 게 더 이상 있다 없다? 없잖아. 그럼 얘는 기타 사회 유출 해버리고 끝내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거 소득처분, 특히나 이 업무용 수용차도 분명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이백은 기타 사유일로 유출로 처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번 문제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해 보래요.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자,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은 1억 원. 여기도 써놓고 해야 되겠죠? 당기순이익은 1억 원이 손댈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세 가지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비용은 법인세 비용은 여기 당기순이익 위에서 법인세 비용으로 이만큼을 빼서 당기순이익으로 나왔을 것이고 나머지 것들도 다 위에서 계산한 결과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세무 조정을 해줘야겠죠. 법인세 비용 2천만 원은 지금 제가 1번이라 그랬죠. 법인세 비용은 인정한다 안 한다? 송금 불산입이에요. 그러면 바로 2천만 원을 당기순이익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접대비로 안에 위에 계상을 비용으로 해놨는데 4천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러면 1천만 원은 위에서 비용으로 인정 안 해주는 거죠. 그럼 비용을 줄여주게 되면 이익은 증가하죠. 근데 걔는 손 못 대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더해주는 거예요. 당기순이익에다가 얼마를 더해주면 되겠다는 얘기죠. 1천만 원은 더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감가상각비 지금 송금 한도액은 7천만 원인데 지금 얘 얼마밖에 안 했대요? 6천만 원? 그러면 1천만 원 더 증가 빼줘야지 돼요? 아까 얘기했는데 감가상각비는 대표적인 결산 조정 항목으로 결산할 때 감가상각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걔는 그냥 인정해주지 않고 그걸로 끝난다. 그럼 얘는 6천만 원만 지금 여기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손댈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6천만 원 반영된 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래서 지금 감가상각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많이 나오죠. 응? 결산 조정 항목은 결산할 때 7천만 원 안 돼 있고 6천만 원 7천만 넘어가게끔 된 게 아니라 적게 돼 있잖아 지금. 저기 나 비용 6천만 원 썼어요. 그래 인정해 줄게. 너 7천만 원 썼다고 해서 인정해 주려고 했는데 6천만 원밖에 안 썼다니까 그걸로 끝이야. 7천만 원에 다시 매겨도 돼요. 넘어가야지. 응. 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결산서 상에서 회사 법인이 비용을 충분히 계산 안 했죠. 그죠? 그걸 누굴 탓하리요? 담당자 잘라버려야 돼.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얼마예요? 1억? 이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건데, 나 쓰기 싫어. 물어볼게요. 자, 다시 한번. 손익계산서상,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여기 입금산입, 송금산입 해줘야 되죠. 그럼 뭐 나온다고요? 각 사업연도 소득. 그 다음에 또 뭐 해주라 그랬어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여기 지금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라고 물어봤잖아.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돼요?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월 된 단기 거에 대한 한도 기부금 한도 초과에 걔는 더해줘야 되죠. 2월 된 기부금 공제금 빼줘야 되죠. 그 기부금이 들어가야지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그 계산 과정 설명해 주고 있죠. 아마 어지간하면 기억할 텐데, 그죠? 다 기억하고 있다고 믿어도 되죠? 네. 아님 말고. 자, 그래서 답은 3번 설명드렸고요. 자, 15번 문제. 이번에는 저기 외국 납부세 공제 시험 문제가 요즘 자주 출제가 되거든요. 왜냐면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기업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법인세 관련해서 우리는 주변에서 크지 않으니까 많이 안 하는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에 대한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법인세법상 외국국 납부세액 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찾아버렸어요.
요거 이런 문제 나오는 거 같고 몇 가지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공부하실 때. 첫 번째, 외국 법인세액이 공제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소멸합니다. 소멸한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법인에서 얘를 갖다가 지금 못 받게 저기 뭐죠? 세금을 냈는데 한도익이 초과됐다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월을 시켜요. 몇 년 동안 이월시킨다고요? 작년까지는 5년 이월시켰는데 10년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요. 제가 요거 다룰 줄 못할 때 글씨 쓰려 하려면은 제가 이렇게 썼었어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얘 눌러놓고 10년이라고 이렇게 쓰는 걸 알게 됐어. 이러니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 마우스로 글씨를 쓰다가. 그래서 이거 세법이 개정돼서 10년으로 바뀌었다는 거, 국내 것도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다고 얘기해 드렸죠. 이렇게 기억을 해 두셔요. 그럼 얘는 틀렸다는 얘기가 되겠죠. 공제받을 수 있어요. 2월에서. 자, 그 다음에 답은 1번이 답이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리는 거, 맞는 거 나오라는 문제가 있으면요, 옳지 않은 거는 뭐가 틀렸는지 구분할 수 있으면 되고, 나머지 항목들은요 한꺼번에 이건 외국 납부 세액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한 거구나, 이런 문제로 익혀 놓으시는 게 좋아요. 교재에서는 요 자세히 설명 안 돼 있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다 맞는 것들인데 보니까 외국 법인 세액을 세액 공제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송금에 산입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외국 법인 세액 납부했을 때요, 말 그대로 이 법인세 비용처럼 걔를 돈 낸 거에 대해서 송금에 산입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세액 공제를 통해서 받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이것도 지금 얘기한 걸로 잘 물어보는 항목이에요. 외국 납부세액 공제에 대해서 뭐하고 비슷하냐면, 여러분 소득세 배울 때요,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 여성일 때 중복 공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 똑같아.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할 때 외국 납부세액 공제는 여기 송금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세액 공제로 저기 받는 방법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지 두 개 다 된다고? 안 된다면 안 된다는 거.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셔야 돼요.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한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 금액을 계산할 때 요것도 국외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국가에 있는 경우 국가별로 구분해서 맞아요. 지금 삼성전자라고 가정을 해보게 되면 미국에도 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캐나다에도 법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각 나라에 삼성의 지사가 있으니 각 나라에 법인세라는 세금을 납부했겠죠. 그죠? 2개 이상의 국가에서 납부한 세액이 잇따르면 계산하는 방식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별로 따로따로 그 세액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A라는 사업장도 있고요. 가라는 사업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라는 사업장도 있고, 그다음에 다라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죠.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합쳐서 해도 상관없어요. 같은 나라에 사업장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때는 합쳐서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 여러 개가 있다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얘는 3번은 요것도 교재에서 세법에서 외국 납부세액 공제 여기 법인세법에 보시게 되면 그대로 나와 있는 용어들이에요. 이게 다 무슨 항목 몇 조 몇 항 나와 있는 것들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법인 부가세법도 소득세법도 그다음에 여기 법인세법도 문제 낼 때 문제 용어들 바꾸는 건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거, 그래서 아닌 거, 반대인 거 이런 식으로 한 글자씩만 바꾸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추계 경정하는 경우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금 법인세법에서 법인세를 갖다가 과세 표준을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장부가 제대로 있지를 않아. 그럼 추계 저기 계산을 갖다 해야 되겠죠. 그죠? 그때 외국 납부 세액이 있다 해도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천재지변에 의한 것이라면 그거는 외국 납부 세액 공제해주겠대요. 됐죠? 얘는 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 자, 됐고요. 자, 잠깐 멈춰놓고 자, 이번에는 42회까지는 끝났고요. 43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43회 13번 문제부터 설명을 보도록 하죠. 자, 우리나라 법인세 특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특징이 순자산 증가설 스택하고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구분했어요? 내국법인하고 외국법인하고 구분했었어요. 내국법인은 영리와 비영리, 외국법인도 영리와 비영리. 그러나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는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었죠. 근데 우리나라가 있는 외국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된 사무소들이 있죠. 걔네들은 법인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게 아니라 외국의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되어 있는 거기 관련된 기관들은 외국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거기 비영리 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수익 사업에 관련돼서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라고 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순자산 증가서를 채택하고 있어 내국법인의 국내외 원천수 다 법인세 과세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국외도 법인세 과세되죠. 그러면 옳은 거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법인세의 과세 대상 소득은 뭐뭐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외우라 했던 거 기억나세요? 법인세 과세 대상 소득은 4가지 있다 그랬어요. 각 사업연도소득, 청산소득,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4가지죠. 우리 처음에 우리 법인세 이론 배울 때 4가지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소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던 거 나와 있네요. 그럼 얘도 올바르게 설명 잘하고 있고요. 세 번째, 영리 외국법인은 국내 원천 소득에 하나요. 국내 원천 소득이 하나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 의무가 없다? 아니죠. 있죠. 뭐에 대해서 있어요? 그렇지. 비영리법인은 수익 사업에 대한 것만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수익 사업을 하니까. 수익 사업이 여러분 또 뭔지 잘 구분을 안 되신다면 물론 TET 2급에서 소득세 관련해서 많이 들으셨던 것이지만 병원은 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법인이에요? 비영리? 학교는요? 근데 거기서 수익사업들을 하잖아요. 병원에서의 수익사업 대표적인 게 장례식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노인들에 대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익사업은 식당 같은 거, 카페 같은 거, 그런 거 다 학교 시설물에 일부를 빌려주고 돈을 받죠. 그런 거 수익사업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이라 할지라도 납세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그래서 답이 되네요. 그죠? 자, 그렇게 됐고요. 나도 하나 맞췄어. 자, 그 다음에 14번이 이제 여러분 소득 처분에 대한 거 연습하라고 아주 문제가 잘 나와 있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영리 내국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정 올바른 것은 찾으래요. 각 세무조정은 상호 독립적이며 소득 처분은 고려하지 않음. 뭐 그렇다 치고요.
자, 얘네들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 보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거래 내용을 보시고서는요, 벌어진 상황들을 보시고서 세무조정,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앞에서 외웠던 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실제로 여기는 글자로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지만 실무 업무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서 떠올려서 각각 세무조정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얘는 제가 어디서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실무에서 우리 세무조정, 소득처분 하는 게 허다하게 나오니까 그때 아주 많이 연습을 하게 될 텐데, 일단 이론으로 나온 샘플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위에 납부하고 송금, 선입, 재산세,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이거. 근데 송금 선입했으면 재산세 냈을 때 세금과 공과 녹수는 비용 처리했겠죠. 근데 환급금 5천만 원과 그 환급금에 대한 이자 30만 원 들어왔다잖아요. 그럼 송금 선입했던 게 저기 환급이 됐다면 5천만 원은 입금 선입이죠. 왜? 여기 송금 처리했었던 거니까. 그런데 환급금에 대한 이자, 얘는 입금 불산입하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이거 지금 풀어주는 거에서 지금 두 번째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를 전에 손익계산세, 자비익계정, 이거는 상관없어요. 저기 자비익계정 이익으로 다 처리했다고 했는데 그거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죠. 이익으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아마 여기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당연히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얘를 저기 입금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입금 불산입 해놓고서는 뭐에 대한 것만, 재산세 환급금은 입금 산입, 그 이자는 입금 불산입,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이해되심? 그럼 얘는 틀렸죠. 그래서 얘는 틀렸음. 두 번째, 식기에 건물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1억 원을 수령했대요. 임대보증금 나오면 뭐 나오지? 간주임대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게 수업을 하시다 보면은요, 나오는 게 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걸 익히기가 처음에 좀 어려울 뿐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게 되면, 앞에서 우리 그 입금에 대한 거 대표적인 것들 배우셨죠? 그걸 간주임대료, 간주입금이라고 부르죠. 간주입금은 입금 산입 항목이었었죠. 그래서 임대보증금 1억 원 수령했대요. 항공은 차입금 과다 법인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은 재무상태표에 임대보증금은 부채 계정으로 해놨겠죠. 그죠? 부채가 증가한 상태네요.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 그 임대보증금의 간주입금, 간주임대료는 이자가 지금 얼마가 계산돼 있어요? 20만 원 돼 있죠. 근데 우리 앞에서 배울 때 입금 산입 한다고 배웠죠. 근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입금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 여기 입금 산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 부동산을 주업을 하는 법인인 경우예요. 부동산을 뭐한다? 주업으로 하는 법인일 경우에 간주입금 계산을 해요. 그러면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지 않는 그런 다른 업종은 간주입금 계산해서 뭐 입금 산입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로 기억하셔야 돼요?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그 업체가 법인이 보증금에 의해서 간주입금이 계산되면 걔는 입금 산입하는데, 지금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부동산 주업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여기 제조업이잖아. 부동산이 주업이 아니죠? 그럼 얘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하죠. 임대료. 그럼 이것도 한번 재무회계 때부터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임대료 계정은요, 코드 번호가 두 개가 있어요. 400번대 임대료 있고요. 그 다음에 900번대 임대료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고요? 400번대 임대료는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품을 매출하거나 제품을 매출할 때 그 매출은 우리 손익계산서에서 매출액 제일 위에 거죠. 수익 계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 나오게 되면은 401번은 상품 매출 계정이고요. 그다음에 404번은 제품 매출 계정인데 여기 임대료가 400번대에 있다는 것은 그 사업자 등록증 상에서 주업에 임대업이 포함됐을 경우에 그 계정을 임대료라고 쓰는 거예요. 400번대 거를. 또 어떤 뭐 회사에서는 수입 임대료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400번 쓰는 경우와 900번 쓰는 경우를 구분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900번대를 쓰는 회사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관련돼서 주업이 아니야. 그 제조업을 하는데 건물의 일부가 남아서 빌려주고 돈 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것도 임대료잖아. 그때는 코드번호 몇 번 영업 외 수익 계정을 써야지 돼요. 그 계정에 해당되는 임대료를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구분됐어요? 네. 여기 처음 설명하는 건가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 얘기? 처음 듣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시침 뚝 따고 가만히 있는 거 봐. 아, 이렇게 해서 복습하겠다. 자, 이런 것처럼 여기 간주 임대료 계산에서 얘를 입금 산입 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부동산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보증금 받은 거에 대해서 간주 입금 산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부동산 주업이 아닌 회사는 간주 입금 계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예요. 구분할 수 있겠죠? 이게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그러면 2번 보기 같은 거는 맞아요? 틀려요? 입금 산입한다 한다. 얘는 세무조정 없음이에요. 뭐라고요? 세무조정 없음.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도록 할게요. 제10기에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1,500만원 손익계산서에서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그러면 여기 손해배상금 줬을 때 뭐 이타저타 세금과 공과라고 해서 손해배상금 1,500만원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중 실제 발생액이 분명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은 얼마래요? 지금 손해 발생한 건 실제로 정확하게 얼마래요? 600만원, 아니죠. 900만원인 거죠. 그죠? 900만원인데 얘를 초과해서 지급한 게 얼마래요? 그럼 600만원이라고 그러면 600만원은 법인세법 입장에서 명확하게 그 손해, 그 배상금은 900만원인데 이타저타한 이유로 600만원을 더 준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비용으로 인정하겠냔 말이죠. 인정 안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 600만원은 어떻게 우리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느냐? 당연히 송금 인정 안 해주겠죠. 송금 불산입 해놓고서는요. 그죠? 그래서 송금 인정 안 해줍니다. 불산입하고요. 손해배상금 600만원. 그래서 3번이 맞게 설명을 해고 있는 거란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제가 내용만 알면 계속 반복돼서 좀 쉽게 많이 느껴지실 거랍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기 보시게 되면 사기의 임원에게 상여금 3,000만원을 지급했대요. 누구한테? 임원한테. 손익계산서에 급여나 뭐 등등 상여로 처리해놨겠죠. 그러면 당연히 비용으로 처리한 거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로 사전에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일에 의한 임원의 상여금은 얼마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2,500만 원이라고 했죠. 이건 저기 임원인 임원인 경우에는 그 이상 받는 거는 비용을 인정 안 해줘요. 직원은요? 직원은 인정해줘요. 넘어가도. 직원이 정관이나 이런데 얼마라고 써져 있어요? 안 써져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써져 있어요. 임원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임원에게 이사회 결의로 위해서 사전에 여기
지급돼야 될 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얘도 송금 불산입 송금 불산입을 해주고요. 임원금, 임원 상여금이라고 되어 있죠. 뭐라 그랬어? 올바른 거 쓰기라 그랬었죠. 그래서 금액은 얼마만 하면 된다? 3천만 원 전부 다가 아니라 인정해 준 거는 저기 500만 원, 2,500만 원 인정해 줬잖아요. 그럼 그걸 초과하는 금액 얼마에 대해서만 500만 원에 대해서만 이건 내용 한번 딱 읽어보면 아 그런 거구나. 그럼 이런 문제는 한번 틀릴까? 통방으로도 안 틀릴 것 같아. 그죠? 이렇게 해서 14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예전에도 문제 풀다 보면 우리 재무회계에서 손익계산서의 손익 구분에 의한 문제들이 꽤 많았죠. 근데 급수가 올라갈수록 이놈에게 처음에는 매출 총익까지만 물어보더니 그 다음에는 영업이익까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는 법인세, 차감정익까지 다 물어보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자, 여기도 이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죠. 어디였을까? 여기다 그냥 쓸게요. 에이, 다 알 테니까. 단기 순이익하면 알아듣죠? 자, 단기 순이익에서 뭐를 갖다가 해줘야 된다 그랬었어요? 입금 산입. 그죠? 지금 각사업년도 소득 나오는 거 지금 계산하는 거예요. 단기 순이익에서 입금 산입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송금 불산입 해주게 되면 차가감 소득 금액 여기서 뭐를 빼주게 되면 단기에 기부금 더해주고 그 다음에 2월 기부금 송금 선이 빼주고 그래서 계산된 금액이 각 사업 연도 소득이라고 나와있죠. 각 사업 연도 소득에서 뭐뭐 조정해줘야지 돼요. 2월 결손금 또 비과세 소득 또 이렇게 하면 과세 표지 나온다 그랬었죠. 이걸 왜 써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연습도 하고 저도 한 번 더 보고 그러는 거죠. 어디? 안 보여. 이거? 요거? 이거? 이거? 송금 산입. 그렇네. 송금 산입이지. 기분 같아서는 이슬이를 만나고 싶은데 허용이 될까? 자, 그래서 이걸 왜 썼느냐면요. 여기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이 지금 1억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여기 별표 해놓고서는 해당 금액에는 공익 신탁의 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2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얘기 나와 있잖아요. 이 공익 신탁 재산 이거 뭐라고 했었어요? 비과세. 그거 얘기해 주려고. 그럼 여기 비과세 소득에서 여기 지금 금액으로 요만큼 띄워놓고 이거 되야겠다. 2천만 원 지금 여기 있다는 얘기죠.
2천만 원이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각 사업연도 소득은 얼마였었겠어요? 아니지. 지금 비과세 소득을 금액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각 사업연도 소득은 여기 주어진 대로 1억 원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주어진 대로. 그럼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게 있으니까 비과세 소득은 빼줘야 되겠죠. 그죠? 지금 여기서 이제 밑에 과세 표준도 계산해야 되고 등등 해야지 되는데, 여기 지금 질문은 법인세 얼마인지 계산을 해 달라는 얘기였었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과세 표준은 현재 여기까지만 계산했다면 과세 표준은 여기서 지금 현재 8천만 원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이해되심? 근데 결손금 있잖아요. 결손금은 또 어디서 빼줘야지 돼요?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 얼마래? 3천만 원.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 1억 원에서 2월 결손금 3천만 원, 비과세 소득 2천만 원 빼게 되면 과세 표준은 지금 현재 얼마로 계산이 돼요? 과세 표준 금액은 지금 5천만 원 이렇게 계산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이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서 지금 과세 표준이 여러분 이거 여기 계산식 안 해놓으면 설명을 해도 문제가 나와도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꼭 외워놓으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세 표준에다가는 다른 거 손댈 거 없이 그 다음에 뭐를 적용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세율을 적용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세율을 지금 몇 퍼센트라고 얘기했어요? 10%라고 하면 500만 원인 거 알겠죠? 문제에서 지금 세율을 10% 주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지. 이런 용어. 산출세액이라고 부르죠? 산출세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 세율을 10% 써놨어야 되는데, 여기 500만 원이 여기 계산되겠죠? 해주려고 써다 보니까 얘를 지워버리고 세율은 10%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산출세액은 이제 내야 될 세금 500만 원 계산됐죠. 그 다음에 적용해야 될 것도 뭐 있어요? 자, 요거 2월 결손금 반영했고요.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준대. 그죠? 외국 납부 세액공제는 여기에서 세액공제, 여러분들 거기 옛날에 일용직 할 때 세액공제 55% 해줬죠. 연말정산할 때도 우리 계속 근로자들도 세액공제 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해당되는 게 있다면 해주는데, 세액공제 중에 대표적인 거 법인세법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건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기 외국 납부 세액공제 요거 하나 해주는 거 있고, 하나는 기억 안 나? 하여튼 얘가 제일 잘 나오니까. 그럼 얘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주니까 200만 원은 금액 빼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세액공제니까 200만 원 빼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납부세액 나오겠죠. 납부세액은 얼마가 계산됐어요? 300만 원. 근데 기납부세액 있대요. 기납부세액은 돈 또 낼 필요 없는 거죠. 얼마 냈대요? 100만 원 냈대요. 그러면 우리가 최종 납부할 세액은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가 나왔어요? 200만 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저하고 제가 설명하는 거 잘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런 계산 문제에서 설명되는 보기 주어진 거는 몇 가지 되진 않지만 결국은 손익계산서에서 우리 손익구분 사용해서 계산하는 것처럼 법인세법에서도 우리 지금 법인세 계산 여기 모델로 계산식으로 이걸 머릿속에 정확히 암기해 놓고 있어야지 그 말 뜻이 어디에서 뭐가 해당되는 것들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세액공제까지는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의미상으로 봐도
여러분이 소득세법에서 여기 세액공제 같은 내용 배웠던 게 있었다면 아 여기 세액공제가 이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종합 법인세에 대한 계산식을 갖다가 무턱대고 외울 수는 없는 일이긴 하지만은 이런 계산식을 하나 봤다면 계산식을 바탕으로 해서 한 문제를 정확히 계산을 하면서 써놓고 그러면 이해하기가 더 빨라지거든요. 지금 설명해 드렸죠? 다음번에 물어볼 거야. 언제 물어볼 거냐면 11월 1일 날 물어볼게요. 그날이 무슨 날이야? 아무 날 아니에요. 수업이 있는 날인데 여러분 수업이 오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왜냐면 미진 씨한테 꼭 물어볼게. 오면. 왜 놀리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43회에 대해서도 지금 세 문제까지 쭉 풀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15번 문제가 보편적으로 계산 문제이든지 난이도가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들이 많죠. 긴 것들. 시간 배분, 시간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43회 15회까지 15번 문제까지 설명을 해 드렸답니다. 자, 그 다음에 44회로 넘어가 볼까요? 어쩌냐? 이거 웬일이래? 자, 잘 보이시죠? 44회. 자, 그래서 여기 44회를 보시게 되면은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문제 많이 나오죠. 근데 왜 그러냐면 법인에서 유형자산이 없는 회사가 없고 유형자산이 많아도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실무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꽤 많다는 것도 뜻한다는 얘기죠. 옳은 거 찾으라 그랬습니다.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방법을 보통 이제 여러분 실무에서도 배우시게 되면 우리가 국세청에다가 감가상각 방법, 그다음에 재고자산의 거기 그 금액 결정 방법, 단가 결정 방법 다 신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신고 안 했을 때는 아니한 경우 무조건 정률법으로 적용합니다. 뭘 한다고요?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정해법이라고 되어 있죠. 무조건 정해법인 건 어떤 거예요? 배웠잖아 오늘. 업무상 승용차는 걔는 무조건 정액법 적용하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요. 2번에 업무용 수용차 이것도 나오네. 업무용 수용차에 감가상각비 업무용 수용차라고 써놓고요. 감가상각비 계상액이 법인세법상 상각 범위에 미달 아까 나왔던 보기잖아 이거. 그죠? 그 미달액은 송금 선입으로 세무조정한다. 아까는 안 한다는데 송금 이게 맞는 거잖아. 그러면 2번이 답이네. 이렇게 연습들 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상각 범위의 계산 시 유용자산의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10%,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의 무형자산은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원칙으로 맞는데 취득가액 10%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이것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잔존가액이 필요한 것은요. 정률법일 때만이에요. 정률법일 때만 반드시 주어져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잔존가액은 취득가액의 5%를 갖다가 반드시 주어줘야지 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은 안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회계 원리 1급, 2급에서 배우는 거니까 자 보세요. 여러분들 기억해요. 감가상각의 3요소 아시나요? 뭐뭐 있었죠? 취득가액, 그 다음에 내용, 연수, 그 다음에 잔존, 가치 이거 세 가지를 알아야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액법인 경우엔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치가 다 계산이 되는데 정률법인 경우에 감가상각 계산할 때는
미삼각 잔액 곱하기 정률 또는 다른 말로 삼각률이라고도 불러요. 그죠? 감가상각할 때 이 세 가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요. 여기 어디에 눈을 씻고 봐도 취득가액, 내용연수, 잔존가치 안 들어가 있잖아. 근데 어떻게 계산해요? 그때 이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바로 여기 삼각률, 정률 계산할 때 그때 요 세 가지가 다 필요해요. 요 세 가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여러분이 오늘 배웠으니까 다음부터 정률법 계산할 때는 이 방식으로 꼭 계산하세요. 1 마이너스 루트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내용 연수 그 다음에 분모는 잔존 가치 그 다음에 밑에다가는 취득 가액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계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삼각률이 계산이 된대요. 삼각률이 그러면 여기 내용연수도 이 루트 안에 내용연수도 들어가고 여기 루트 안에 취득가액하고 잔존가치가 계산되죠. 여기 세 가지 다 사용됐잖아요. 근데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라고 시험 문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대신 뭐만 가르쳐줘? 여기 정률, 삼각률은 뭐 20%다, 10%다 그거 가르쳐주잖아요. 이거 우리 계산할 수 있어요? 난 몰라. 계산기 있어도 못 계산하겠어 이거. 그죠? 그래서 여기 정률법을 계산할 때는 여기서 잔존가치가 빵 제로가 돼버리면 이거 계산할 삼각률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자가 제로가 돼버리면 계산이 안 나와버리니까 반드시 얘 취득가액의 몇 퍼센트라고 이 5%라고 줘야지 되는 거예요. 정률법일 때는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또 퍼센테이지도 틀리죠. 그래서 얘는 틀린 답이 된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10% 얘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 자산을 비용 계상하는 경우 보편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요 100만원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품 자산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에도 취득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자산 처리를 해야지 되는데 그죠? 비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얘를 비용으로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품은 자산이죠.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으로 처리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우리 그 뭐죠? 결산 조정 항목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첫 번째 즉시 상각 의제라는 거 배운 적 있죠? 뭐 몰라 다 까먹었어. 즉시 상각 의제라는 걸 배웠는데 얘는 지금 자산 처리를 갖다가 해야 되는 걸 비용을 처리해 놨으니까 비용은 일단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얘를 즉시 상각 의제라는 단어의 뜻은 걔를 전체 다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일단 비용으로 처리해 놨으니 감가상각비 계산하는데 그 한도 법인의 한도액을 초과했는지 초과하지 않은지 시부인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시부인 계산 대상으로 넣겠다는 뜻이에요. 즉시상각 의제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보시게 되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 자산을 비용 계산하는 경우 전액 송금 불산입한다. 그래서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계산을 아직 안 했잖아. 그래서 인정되는 것만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전부 다가 아니라. 전부 다 못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건 계산을 해봐야 돼. 그래서 여기 시부인 계산이라는 말은 시인 인정할 것인지 부인 부정할 것인지 그건 계산해봐야 알아. 근데 여기는 명확하게 뭐라고 지금 구분을 해놨어요. 불산입으로 해놨잖아 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아니요. 이해가 된 게 아니라 말뜻 알아들었어요? 이제 이해되고 배우는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14번에다가는 별표 해놓으시고요. 이것도 아주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좀 설명해드리는 거, 얘는 외워놓으세요. 우리가 제무역에서 배웠던 기타 포괄손이 무게에 대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문제에서는요, 토지 재평가라고 지금 나와 있죠. 토지를 재평가하게 되면 그때 세무조정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꼭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설명해 드리는 거 이해하고 난 다음에 암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항공에 대해서 유형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기존 원가 모형에서 지금 재평가 모형으로 회계 변경에 따르죠. 이 회계 변경을 하게 되면 얘는 정책의 변경인가요? 아니면은 추정의 변경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정책의 변경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8기 말에 장부가액이 5억이래요. 토지를 지금 얼마로? 8억으로 재평가했다고 지금 문제가 주어지고 있네요. 그죠? 여기 5억 원짜리를 지금 재평가했더니 8억 원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생겨요?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거는 뭐 회계 처리하는 건 어렵지 않으실 테니까 차변에 지금 토지라고 써야 되겠죠? 토지는 얼마? 3억 원이 증가했어요. 대변에다가는 뭐라고 써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재평가 잉여금 해갖고 얼마? 3억 원 이렇게 있죠. 자, 잉여금이 증가했는데 이 잉여금, 입금이 사회로 유출됐나요? 그대로 있나요? 그대로 있죠. 어디에? 자본계정에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임의 평가한 거 인정해주기로 했어요? 인정 안 해주기로 했어요? 얘 평가잖아요, 지금. 그죠? 얘는 무슨 평가에 해당된다? 임의 평가에 해당돼요. 그러면 여기 자본계정이 있으니까 여기 세무조정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입금 아니 지금 입금에다가 입금은 입금이잖아. 입금에다가 산입하게 되면은 입금에다가 산입을 하게 되면은 지금 이익 금액은 지금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 이익금에 대해서 입금이 산입이 됐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게 되겠죠. 그래서 입금을 입금에다가 산입을 시켜 놓고요. 얘는 입금 산입 소득 처분은 보통 이렇게 하거든요. 얘는 지금 입금 산입하는데 여기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본 계정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뭐라고 써주면 돼요? 기타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는? 재평가 잉여금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도 지금 입금에서 산입을 시켰다면 토지에 대한 금액 올라간 것만큼은 얘는 반대로 송금 산입을 해줘야지. 임의평가는 인정해주지 않는다면서요. 그죠? 입금은 입금대로 인정해줬어. 그럼 반대로 송금이 발생하면 더하기 빼기 해서 없어지잖아요. 안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자산을 감소시키는 거예요. 이 토지가 증가한 만큼을 소득 처분할 때 얘가 세무조정할 때 이 토지의 금액만큼을 송금 산입을 시키는 거예요. 송금 산입시키고서 소득 처분을 갖다가 얘는 지금 실제로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안 팔렸죠? 제가 송금 산입의 유보는 유보 감소시킨다 그랬죠? 자산을 3억만큼을 감소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형이 있다가 그리고 유보 감소를 이렇게 시켜주는 항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돼요. 요거는 여러분 그 자본계정에서 토지에 대한 재평가 잉여금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될 것이고
또 나중에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인지라 아예 외워놓고 있으셔야 돼요. 재평가잉여금은 입금 산입시키고, 그 다음에 토지 증감만큼은 송금 산입, 입금 산입시키고 송금 산입시키고, 소득처분은 재평가잉여금은 자본 계정에 있으니까 기타로, 송금 산입은 얘 아직 팔린 게 아니니까 유보 감소시켜놓고 나중에 처분되면 그때 세무조정 다시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아주 잘 출제가 되는 것이고, 처음에 배울 때 제가 아예 정확하게 암기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생각하려면 나중에 골치 아파. 이거 배울 때 이거 암기해놓고 정확히 구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녀석이라고 얘기해 드리는 것이랍니다. 되셨나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마지막 거 15번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음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 소급공제. 자, 요것도 봐요. 제가 결손금에 대해서 소급공제란 말은 특정하게 사용한다 그랬어요. 누구한테만? 중소기업한테만. 소급공제는 보통은 그 결손이라는 것은 2월 공제란 말을 사용하지 소급공제란 말을 사용 안 해요. 근데 소급공제는 어느 기업에만, 중소기업에만 해당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소급은 언제까지 소급할 수 있다? 15년? 10년? 직전 연도 것만.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시죠? 결손금 공제가 15년이고 소급 공제는 소급이란 말은 중소기업이,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예를 들어 드렸냐면, 작년도에 1억 세금 냈어요. 근데 올해 결손이 났어. 중소기업이야. 그럼 전년도에 1억 냈던 거 나 올해 결손 났으니까 소급해서 전년도 것만 돈 돌려줘. 이거 할 수 있다고요. 기억 좀 나요? 내가 빨리 집에 가야겠지. 그래서 요거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시고, 여기도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결손금 소급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거 특징적으로 이걸로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옳은 거 올르래요. 조세특례법상, 조세특례 제한법상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만 해당된다 그랬죠. 중견기업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틀렸고요.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과세소득은 최근 5년 내 소득에서, 최근 5년 내가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 직전 연도 것만. 이제 뭐가 틀린지 정확히 알겠죠? 세 번째, 결손금 소득공제 신청서에 소급공제 받은 결손금을 기재해서 제출하면 그 금액을 소급공제하고 잔액 소멸 이거. 결손금은 소멸이라는 게 없어요. 다 2월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됐어? 아니, 전년도에 1,000만 원 났는데 올해 결손 7천만 원 났어. 그럼 그거 1,000만 원 꼴랑 받고 6천만 원 다 날려? 말이 돼야 안 돼요? 틀렸죠?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결손금 발생한 사업연도 있죠? 발생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금, 당연히 돈 달라고 신청해 주시겠지. 그죠? 그래서 4번이 정확하게 설명이 된 답이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44회 기출문제까지 작년도 마지막 시험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총 5회를 한번 풀어봤죠. 그래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이론은 이런 거 갖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소급 공제는 한도가 없어요? 소급공제 한도가 있을 리가 있나? 아까 말씀해 주셨을 때 7천만 원 결손 나면 그럼 1호 공제를 하겠지. 직전